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사순환 마지막 정리 단계로 왔네요. 자, 1년 동안 열심히 한 거, 한 해 동안 이제 열심히 한 거, 마지막으로 이제 실용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변시 사순환은 이제 순서는 통치구조부터 진행할게요. 이제 통치구조 보고 헌법총론 앞쪽 가서 이제 기본권 마지막으로 정리하는데, 뭐 통치구조하고 헌법총론 여러분들이 잘 안 들여다봐지는 부분들이고, 볼 때마다 좀 뻑뻑하고 하니까 좀 이제 아주 실용적인 관점에서 빠르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로 활용도, 출제도가 아주 높은 기본권에 집중을 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이제 사순환은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해온 것들 실용적으로 정리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아주 뭐 분석적이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지나간 이제 시절이고, 이제는 우리 다 익숙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익숙한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회상하고 불러일으켜 가지고 시험장에 딱 아주 쓸모 있게 가져가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계기를 마련하는 과정이니까 가볍게 이제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 뭐 여러분 이제 교재에 많이 써진 것도 많고 가필도 많이 돼 있고 막 이럴 텐데, 이제는 뭐 살릴 걸 살리고 죽일 거는 죽여서 딱 살릴 것만 데리고 시험장 가는 이런 이제 마지막 정리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제 또 뭐 개인적으로 어쨌든 최종 정리를 이제 한번 하실 텐데, 그때 이제 활용성 있게 잘 이제 정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통치구조 쪽으로 바로 들어가죠. 자, 우리 제 98페이지입니다. 자, 통치구조 구성원리. 네, PPT로 일단 개관 빨리 하고 책으로 들어가서 이제 진행하도록 하죠. 자, 시험 보십시오. 통치구조 이제 대의제 나누는데, 대의제는 선택형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데, 이제 사례형 문제로 나오면 이게 막막합니다. 이제 뭐 써야 될지. 그러나 사례형 문제 출제가 이제 이미 기출 문제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변시도 있고 또 사법시험에서는 대의제 원론 같은 것들을 쓰게 만드는 문제들이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의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대의제는 다른 말로 이제 대표민주제, 대의민주제 이런 것들을 이제 줄임말인데요. 이 대표민주제는 대표를 통한 국가 의사결정의 원리로서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는 구속력을, 각 국민들이 구속력을 부여받지만은 그렇게 뽑힌 대표들이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과정은 구속력이 없죠. 무기속성. 여기까지 기속력이 있으면 직접민주제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기속력이 배제되기 때문에 이제 대의민주제라고 해서 이제 대치가 되는 것인데, 요걸 이제 다른 말로 자유위임이라고 하죠. 그죠? 자유위임. 뭐 전반적으로 다 자유라는 뜻이 아니라 선출된 대표가 구체적으로 나라 일을 정하고 운영하는 과정은 국민으로부터 구속을 받지 않는다. 여기서 여러 가지 또 기본권 이론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현재가 어떤 거 얘기하죠? 국회 구성권이라는 거는 자유위임에 터잡아서 인정될 수 없고, 국회의 구체적인 입법 절차를 국민이 직접 감독할 수 있는 기본권도 인정되지 않으며, 조세의 구체적인 운영 과정에도 국민이 개입할 수 없다. 납세자의 권리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선택형 대비하자면 이 사령으로 나옵니다. 국회 구성권, 그 다음에 이제 입법 감독권, 구체적인 입법 절차를 국민이 직접 감독할 권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세 감독권. 또 더 나가서는 수도 이전 사건에서 보면은 뭐 국회 입법 과정의 청문권은 인정될 수 없다 이런 표현 나오는데, 그게 넓게는 이제 입법 감독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법 과정에 국민이 직접 감독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입법 과정만큼은 이제 청문권을 부여할 수 없다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등 처리해가지고 특히 이 세 가지 항목 기억 잘하셔야 됩니다. 국회 구성권, 입법 감독권, 조세 감독권 등은 부정된다. 부정되는 이유가 대의제 자유위임 법칙 때문에. 자, 이런 것들 이제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헌법은 대의민주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뭐 저런 것들을 쓸 일은 없으니까, 바로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책으로 들어오세요. 책으로 들어오면, 로마자 2번으로 바로 이제 진행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밑에 봅니다. 자유위임의 명시 규정이 없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두 줄 뒤에 보시면은 자유위임의 명시적 규정은 없다. 명시적 규정이 없다.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렇지만 뭐 대표적으로 바로 밑에 있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등 처리하시면서 자유위임이 구현되고 있다. 요거까지 쓸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사례형 나오면 요 부분 쓰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까지는 쓸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줄, 요거는 주로 이제 선택형 대비인데, 현재는 유권자가 설정한 국회 의석 분포에 국회의원들을 구속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국회 구성권이라는 기본권. 그래서 다른 말로 이제 국회 의석 분포 결정권이라고 합니다.
예, 줄여서 이제 국회 구도결정권이죠. 그래서 국회의원, 뽑힌 국회의원들이 어떤 구도 하에서 활동하는가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힘의원으로서 국힘의 공천을 받은 후보자로서 의원이 됐다면은 이제 4년 동안 국힘의원으로 계속 이제 활동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구성하는 내용인데 이 판례가 언제 나왔다고 했습니까? 김영삼 정권 시절에 신한국당이라고 하는 집권 여당이 그 여소야대 과반석을 못 갖추는 바람에 그때 막 무소속 의원들 다른 당 의원들을 협박하고 회유해가지고 자기 당으로 끌어들이거든요. 이걸 이제 국민들이 기본권 침해로 주장을 했었어요.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는데 우리 현재가 그런 과정을 구속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없다. 즉 대표로 뽑힌 이후에 대표 활동 과정은 대의제에서는 자유이기 때문에 그걸 구속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국회 구성권이라는 기본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아래 이제 키워드 보시면 국회 구성권이라는 기본권은 자유위임 관계를 내용하라는 대의제에서는 인정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 주장이 성립될 수 없어서 각하입니다. 그냥 헌법소원 각하. 예, 요거는 여소야대 전국조정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백에 여소야대 전국조정 사건에서 나왔다. 그리고 사법시험 기출문제입니다. 예, 여소야대 전국조정 사건, 김영삼 정권 시절에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여가 너무 작다 보니까 다른 당에서 이제 의원들 빼먹기를 이렇게 하는 것들을 국민이 불편해가지고 헌법소원을 한번 제기했었는데, 이때 이 기본권이 상정돼야 헌법소원이 적법적으로 통과할 텐데 상정이 안 되는 바람에 각하 나와버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형에서 아주 중요하고 사례형 문제도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 일단 대비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권력분리 원리는 볼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정부 형태 쪽, 권력분리 원리도 됐고, 이제 정부 형태도 됐어요. 근데 정부 형태 쪽은 이제 선택형 대비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 다음 페이지 하시면 로마자 2번에 한국헌법의 정부 형태에 두 문자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우리나라의 부총리는 이제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제1, 제2 부총리 둘이 있는데, 겸직을 하죠. 그죠? 기획재정부 장관을 겸직하는 제1 경제부총리, 교육부 장관을 겸직하는 제2 사회부총리가 있습니다. 그걸 떠올리면서 우리나라의 부총리는 두 가지를 담당하다 보니까 밥도 제때 못 챙겨 먹고 일저일 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총리는 겸무로 항상 출출해 밥을 못 챙겨 먹어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놓으시는데 요거 시험에 나오면 이제 선택형으로 나올 가능성은 이제 상대 이쪽 파트에서 높은 부분인데 다 안 가져가셔도 될 의미가 그 넷째 줄에 법률안 거부권하고 자 또 맨 아래 다섯 줄에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아마 체크되어 있을 텐데요. 요 두 가지는 반드시 구분해서 가야 됩니다.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의 고유소고 그다음에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의원 내각제의 고유요소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제의 고유요소와 의원 내각제의 가미요소를 고르라 이런 문제 나오는 이제 출제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쪽에서는 그 정도는 무조건 대비하셔야 돼요. 뭐 부총리 이런 두 문제까지는 안 갖고 하더라도 법률안 거부권, 그다음에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네. 이 구조로 파악하시면 아주 쉬워져요. 자, 점해 주십시오. 자, 대통령제, 미국형 대통령제도는 자, 의원내각제하고 차이점이 뭐죠? 의원내각제가 이제 가장 전통적인 정부 구성 모습인데, 자, 대통령제는 미국이 개발한 발명품이었다고 했죠. 대통령제는 엄격한 의회와 정부의 단절입니다. 의회, 정부의 단절, 단절 원리. 자, 근데 의원내각제는 의회와 정부의 협조 원리입니다. 협조 공화의 원리라고 하는데, 협조. 그도 그렇게 용어 자체가 그렇죠. 용어 자체가 의원들이 내각을 구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의회하고 정부가 별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협조적이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특징이란 거죠. 그런데 엄격한 이제 삼권 분립, 몽테스큐의 삼권 분립 원칙을 그대로 이제 국가 체제로 앉히다 보니까 엄격하게 이제 의회와 정부가 단절적으로 운영되는 이런 나라에서는 정부가 국회가 하는 일에 함부로 개입하고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원래 없습니다. 미국에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행정부의 전문성이 고려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이런 탁상위법들이 의회에서 막 쏟아질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안 거부권 제도를 둔 것입니다. 법안 거부권 제도. 자, 그래서 이게 하나의 특징이에요. 거부권, 제출권 이런 것들. 잘 이제 상정을 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국회 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딱 요번 오후에 동안 하는 것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마무리하시면은 합격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예, 충분하게 뭐 점수 받아낼 수 있고 사례원까지도 다 대비할 수 있으니까 요 이제 우리 오후에 사순환에 이제 잘 집중해서 나머지 너무 넓히지 마시고 더 좁히세요. 예, 제가 해드린 것 중에서도 또 잘 와닿고 익숙한 것들, 예, 잘 와닿고 익숙한 것들이 보면 출제율이 높은 것들이라서 자주 다루는 것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들 위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집 한번 보죠. 예, 구성 파트 요거는 놔두시고 지금 볼 게 아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양원제 뭐 헌정사 이런 것들은 우리 헌법 변천 예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합 헌법청론 가면은 그 1, 2, 3, 4 절반 쪼개기 하는 이런 연산기법으로 외우게 돼 있어요. 예, 그 부분 가서 확인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지금은. 자, 그리고 이제 조직 단계로 내려가면 의장단하고 위원회 그리고 교섭단체 이 세 가지는 선택형에서 출제율이 엄청나게 높아요. 자, 의장단은 지금 우리 헌법에 직접 명시된 게 의장 1명하고 부의장 2명을 뽑는다고 돼 있죠. 그죠? 자, 의장은 1명만 있다. 논리적으로 중립성 원칙이 지배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부의장은 2를 둡니다. 복수기 때문에 중립성 원칙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수파, 소수파를 대변하는 다양한 어떤 정파의 대표들이 부의장 자리를 가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현행법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놨죠. 국회법이. 그래서 의장의 경우에는 중립성 원칙 이런 것들을 이제 법으로 구성을 해놨고 부의장의 경우는 복수로 이제 성립된다는 말이 굳이 중립성을 요구할 필요가 없고 다수파 소수파 자신들의 정견을 어떤 정파적인 이익들을 제1선에서 이렇게 이제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 당파성 법칙이 5에 적용됩니다. 당파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법칙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의장은 어떤 위원회나 어떤 상임위원회의 한 분과나 이런 데 예속되고 이런 것들이 딱 중간에 중립적인 모습과 어긋나요. 예, 역행하기 때문에 위원회 소속 이런 걸 못 하도록 하는데 부의장들은 제한이 없고요. 그 다음에 당적도 국회의장은 못 가지게 하지만은 부의장들은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정권, 캐스팅 보트는 전부 없어요. 이거는 우리 헌법 49조 때문이죠. 자, 헌법 49조에 가면은 가부동수 시에는 부결된다라는 명문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헌법 최고법의 규정 때문에 가부동수가 났을 때 의장단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권한이 없어요. 우리 헌법에는. 자, 요거까지만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으로 들어가시죠. 의장단 끊어서 본문 보겠습니다. 자, 로마자 1번 저 밑에 이제 국회의 구성 쪽으로 가시면 요쪽 페이지는 됐고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고 이제 로마자 2로 가세요. 국회 조직. 자, 의장, 부의장 나오는데 첫 줄 보세요.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헌법 조문입니다. 괄호 헌법 체크해놓으시고 그래서 개정 방식 묻는 문제 나와요. 국회 부의장을 3명 이상으로 변경하려면 법률 개정으로 충분한가? 최고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가? 개정 절차, 개헌 절차, 국민투표 거쳐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네, 보통 2기수라고 했죠. 2기수 체제. 전반기 의장단, 후반기 의장단, 전반기 위원회, 후반기 위원회 이렇게 다 따로 뽑아요. 예, 이거 4년의 임기를 절반 쪼개서 이제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게 이제 권력이 고여서 절대화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권력 분립 대책입니다. 2년. 자, 그리고 이제 내려가시면 세 줄 뒤에 보세요. 국회 의결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로 보도록 우리 헌법이 정해져 놨기죠. 그죠? 49조. 그렇기 때문에 의장은 국회 의결에 있어서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지 못한다. 네, 뭐 이 부분보다는 그 앞쪽 부분을 보기 위해서 49조 조문을 인식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내려가면 이제 대리 대행 절차. 요거는 엄청나게 심각하게 출제되죠. 자, 아래 네 줄인데 의장이 사고가 있다면 지정하는 부의장이 대리를 하고 지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이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대표 소속의 부의장 순으로 한다. 많은 이런 포인트들 그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연장자 순으로 한다 해가지고 오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정 많은 다수파 순 그 다음에 모두가 다 이제 의장단 모두가 다 이제 어려운 상황이면 이제 임시의장을 뽑아서 임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고요. 자, 여러분은 뭐 임시까지는 두더라도 하여튼 지정 많은, 지정 다수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확연하게 기억이 나도록 이제 준비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위원회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국회의원회 출제 많이 이루어지는데 한 문제 패스하자 이렇게 이제 패스할 것들이 우리가 뭐 제가 이제 뭐 헌정사 문제나 국정 문제, 국적법 문제나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뭐 법률 제정 절차 문제나 이런 것들은 좀 편하게 버리고 가도 우리 학교 가는데 전혀 문제 없다. 세 문제 정도 단독으로 나올 한목에 나올 가능성도 한 해에 한목에 다 나올 가능성도 거의 없고 하기 때문에 괜찮다. 너무 부담되면 안 해도 된다. 하지만은 하여튼 그 외의 것들은 함부로 빼기 시작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어지니까 요건 한번 챙겨봅니다. 자, 위원회는 일단 일반위원회하고 전원위원회로 구분되고요. 자, 일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상설위원회, 비상설위원회로 나뉩니다. 상설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계산특별위원회 이 두 가지입니다. 암기돼야 되겠죠. 두 가지. 상임위, 예결위. 상임위원회는 그 용어 자체가 상설적이라는 것을 상설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위원회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결위는 국가의 예산결산 통제, 즉 국가의 재정운영 감독은 이게 한시도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 생각해요. 자칫 돌아보게 되면은 쓸데없는 곳에 돈 써가지고 나라 그죠? 그 운영이 불투명해지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예산계산 통제는 상시적일 필요가 있다는 인식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상설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다 비상설인데요. 자, 이제 상설은 우리가 키노트 옆에 이제 써져 있지만은 항상성의 조직 법리가 적용되죠. 상시적인 문제들을 문제 될 때마다 언제든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이런 항시 대비하는 태세, 안정적으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조직 원리고 그 외에는 이제 탄력적이죠, 그죠? 그때 필요에 따라 필요한 만큼 구성되고 운영되는 이런 탄력성들이 지배합니다. 키노트 옆에 있어요. 항상성과 탄력성. 자, 그러면 답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상설위원회는 위원회 임기들이 법으로 딱 고정됩니다. 법으로 규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시 대비할 수 있는 안정성. 자, 그다음에 위원장도 본회의에서 미리 딱 뽑아놔요. 미리 대비합니다. 자, 그래 나머지는 이제 반대예요. 위원회 임기가 그때 이제 국회 의결로 정해지는 존속 기간에 머무른다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원장도 그때 열리는 위원회 내부에서 구성원들끼리 선출합니다. 내부자 호선, 상호 선출이라고 하죠. 자, 어쨌든 좀 어려워요. 어려운 내용이지만은 요 정도를 갖고 갈 수 있으면 위원회 문제는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전원위원회는 좀 내려놔도 되겠습니다. 전원위원회는 출제율이 아주 떨어지기 때문에 좀 내려놔도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교섭단체까지 보고 들어가죠. 교섭단체는 국회 내부에 이제 협상권을 부여받는 의원 조직, 이걸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국회 내부에 원내 협상권이라고 하죠. 자, 원내 협상권을 부여받는 조직체를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개별 의원들을 집단화시켜서 그 다음에 국회 운영을 효율화하고자 하는 대책입니다. 우리 키노트에 써져 있어요. 상세 설명에 개별 의원 집단화, 국회 운영 효율 도모. 자, 개별 의원들 300명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300개의 자유의지를 의장단이 다 이렇게 조화롭게 캐치해가지고 회의를 운영하는 것들은 어렵습니다. 300개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조직화시키면은 이제 색깔이 단순화될 것이고, 그러면 이런 몇 개 안 되는 조직에 이제 몇 개 안 되는 의사를 중심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집단화 대책인데요. 자, 그래서 일정 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원 내부의 협상권을 갖는 이런 이제 어떤 권한을 주는 결과들이 이제 이런 어떤 기능으로 나오는데 됐고, 자, 이제 기준이 중요하죠. 자, 단독교섭단체라고 해서 20석을 보유하는 정당이 있다면 그 정당 자신이 바로 협상권을 보유받는 의원 조직이 됩니다. 정당이. 자, 20석 기준이고, 자, 그 다음에 공동교섭단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다른 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20명 이상의 의원들로서, 개인 의원들로서 이제 뭉치면, 자, 또 20명이죠. 기준은 다 20명이에요. 20석, 20명, 이래 20명인데, 자, 뭐 국힘이나 더민주처럼 20명, 누가 봐도 20명 이상 의원을 가지는 이런 정당들은 정당 자신이 국힘, 더민주가 그냥 교섭단체예요. 더민주 교섭단체.
예, 국힘 교섭단체거든요. 예. 자, 근데 이제 그 정도 덩어리가 안 되는 이제 소수 정당들이나 혹은 이제 무소속의 의원들 이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그 자동으로 소속 집단이 바로 이제 교섭권을 받지는 못하고 자신들이 이제 합쳐야 돼요. 마음에 드는 이제 의원들하고 합쳐가지고 20명을 만들어서 요구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교섭권을 부여받게 돼 있죠. 네, 그래서 20명이 기준이라는 것만 잘 아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책으로 들어가시면. 자, 102페이지 2번 국회위원회. 자, 두 줄 뒤로 갑니다. 우리 국회법은 국회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 중심주의와 본회의 결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자, 요거 권한쟁의에서 많이 쓰이죠. 예, 여백에 써놓으세요. 권한쟁의 쟁점, 권쟁 쟁점 이렇게 써놓으시고 어떤 쟁점요? 위원회 날치기 사건이요. 위원회 날치기 사건에서 위원장이 피청구인 적격을 가지느냐, 국회의장이 가지느냐, 이게 문제된 사례였는데 우리 현장은 본회의에서 날치가 있으면 당연히 본회의의 주재권자인 본회의를 주재할 책임이 있는 국회의장이 피청구인 적격을 가지겠죠. 그러나 이제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나 이제 외교통상통일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날치가 났다면은 이거는 국회의장의 권한을 위원장이 단순히 어떻게 수임을 받아서 행사하는 뭐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국회법의 체제에 따를 때 고유한 절차라고 했어요. 그래서 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본회의의 결정 절차는 별개의 고유한 절차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개입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위원장이 피청구인 적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다 도표를 하나 딱 그리시면 쉽죠. 자, 권한쟁의점에서 본회의 보통 이제 본회의에서 위원회부터 할까요? 위원회 날치기가 나오면 자, 그러면 이제 피청구인 적격이 위원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원회가 아니라 국회 본회의에서 날치기가 나와가지고 문제된 사건이라면 자, 권한쟁의의 피청구인 적격이 이제 의장에게 있어요. 예, 국회의장에게 피청구인 적격이 있다. 자, 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요거예요. 이원주의 때문입니다. 우리 국회법이 국회의 심의 기능과 표결 기능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심의 기능은 위원회가, 최종 표결 기능은 본회의가 수행하도록 이렇게 기능을 고유하게 서로 나눠놨기 때문에 결국 두 가지 절차 면에서 고유하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의 절차는 위원장의 고유한 어떤 지배 영역이고 본회의의 절차는 국회의장의 고유한 영역이기 때문에 피청구인 적격이 즉 고유한 법적 책임의 주체가 달라진다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자, 그리고 요때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자, 부의장 어떻게 돼요? 부의장이 만약에 대리 대행을 했다. 그러면 이제 부의장이 피청구인 적격을 갖는 경우가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의장은 단순한 대리 대행권자에 불과하고 고유한 실권을 못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의장은 어떤 경우에도 피청구인 적격을 못 갖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권한쟁의의 피청구인 적격 판례 총 3가지죠. 하나, 둘, 3가지. 한목에 도표로 기억하고 들어갑니다. 자, 요걸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일부가 자, 3줄 다시 보시면 심의는 위원회가 중심으로 하고 이제 표결만 본회의에서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심의 기능과 의결 기능을 이원화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용어가 불편하면 위에 써놓습니다. 키워드 위에다가 심의.의결 기능 이원화라고 써놓으세요. 심의 기능과 의결 기능이 우리 국회법에 따르면 이원화되어 있다. 조직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권한쟁의 같은 게 문제될 때 별개의 고유한 절차로서 평가되기 때문에 피청구인들도 달라진다. 요걸 이제 잘 연결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맨 마지막 2줄로 가보죠. 자, 얼마 전에 개정된 내용들인데 객관식으로 나올 가능성 큽니다. 첫째, 국회법은 상설소위 제도를 정보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위원회로 확대했다. 자, 상설소위 체크하세요. 상설소위. 소위원회가 뭔지는 압니다. 그죠? 주로 축조심사하고 하면서 아주 이제 정밀한 심사하기 위해서 심의의 효율을 돕기 위해서 위원회 내부에 두는 또 더 작은 위원회인데 보통 한 3~4명 의원으로 구성되고 막 이러죠. 그죠? 근데 이 소위를 활성화시켰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예전에는 그 중간에 보시면 정보위원회는 상설성하고 안 어울린다 해가지고 상설 소위를 못 두게 했었는데 이제는 정보위원회를 포함해서 모든 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확대시켰다는 거, 정보위를 포함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모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줄에
복수법안심사소위원회. 자, 복수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는데, 복수법안심사소위. 특히 이제 국회의 가장 대표적인 일이 법률을 만드는 일인데, 이 법안심사 과정들을, 그 위원회가, 의원들이 다 덤벼가지고 매사에 대처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상황이 되면, 합리적인 상황이 되면은 소수의 의원들로 빨리 심의를 끝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개 복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미리 두고, 운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게 이제 국회 활성화 대책, 상설 국회와 또는 이제 그 일하는 국회법 개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뭐 여러분이 떠올려주겠어요. 일하는 국회법. 우리가 뭐 국회 선진화법, 뭐 일하는 국회법 해가지고 국회법의 어떤 특징적인 개정이 있을 때 그 별명들을 이렇게 붙이는데 개정법에 요 얼마 전에 그 문희상 의원의 제안으로 이제 들어갔던 일하는 국회법 개정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나머지는 좀 전에 PPT로 개관한 정도면 충분하고요. 이제 교섭단체로 바로 넘어가세요. 교섭단체. 자, 내려가서 중간점 가보시면 숫자 보이죠? 20명 이상의 의원을 가진 정당, 20명이 이제 의원이 있는 정당. 자,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또 20명 이상의 의원들, 이렇게 해서 숫자 20 중심으로 해서 정당 자신 또는 개별 의원들의 집합체로서 교섭권을 부여받게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체크하죠. 동그라미 3번인데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원내 대표, 원내 총무 뭐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 및 정보위원회의 자동위원이 됩니다. 이거는 원한다고 해서 뭐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자, 두 가지 기억하세요. 운영위, 정보위. 자, 요 두 가지가 각종 정치 파벌, 즉 정파 간의 이해 충돌이 아주 보편적이고 극심한 사안들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가지만큼은 교섭 대표들이 무조건 자리에 앉혀서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이제 운영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요 두 가지는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위원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와 정보위는 워낙 극심한 정파 간의 이해 충돌이 보편적인 사안이라서 자동 위원이 되도록 했다. 자, 이제 제3절 국회 회의 운영과 의사 원칙으로 가겠습니다. 자, 회의 운영 이런 데서는 이제 뭐 입법기 불계속 원칙, 뭐 회기 계속 원칙, 뭐 이런 이제 용어들 잘 아시고 우리 헌법에 이제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들은 이제 의미 파악만 잘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국회 이제 의사 원칙을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객관식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들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그 전에 몇 가지를 이제 뭐 지금 이제 개념 같은 것들은 넘기겠습니다. 자, 103페이지 책부터 먼저 보고 들어가죠. 103페이지 저 밑에 본문 가보시면 세 줄. 자, 동그라미 2번 체크하세요. 체크돼 있죠. 자, 국회의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이게 오지문으로 많이 나와요. 의결로 연장할 수 없다. 의결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의결로 연장도 할 수 있고 단축도 할 수 있고 뭐 필요에 따라 그죠. 쓸데없이 뭐 정해졌다고 해서 무조건 또 가야 되고 그럴 일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합리적으로 의결로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정기회와 임시회의 법정기간의 제한이 따른다. 정기회는 100일을, 임시회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헌법 규정 때문입니다. 요거는 이제 암기하셔야 되는데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이유는 요게 계속 변해왔기 때문에 우리 역사가 특히 대표적으로 예전에 사공 시절이나 이런 때 가면은 정기회가 90일이었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0일, 30일 이런 것들 초과 금지 조항을 암기를 하게 만들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아닙니다. 103페이지 마지막 줄부터 보죠. 마지막 줄 저 뒤에 보시면 제4050헌법과 다르게 군부정권 시절과 다르게 현행헌법은 연회기 제한 규정을 삭제해야 하여 국회의 상시 개원 체제를 가능하게 하였고 또 국회법은 국회가 실제 연중 상시 개원 체제 개원할 수 있도록 체제를 도입하였다 하는데 국회 상설화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국회 상설화, 상설국회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는데 자, 상설국회화 또는 국회 상설화 이렇게 이제 암기하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오지문 또 많이 나오는 게요. 자, 첫 줄 연회기 제한 규정. 요게 또 국회 탄압 요소입니다. 국회 탄압 요소인데 예전에 40 때 보면은 이런 규정이 있어요. 국회는 정기회, 임시회를 합하여 연 150일 이상
집회에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 결국 뭐겠어요? 365일을 다 못 쓰는 거예요, 국회가. 예, 150일만 딱 쓸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연간 총회기에 수재한 고의에 씁니다. 이게 국회를 탄압하는 요소예요. 국회가 제대로 일 못하게, 상설적으로 운영 못하게. 자, 이런 탄압 요소인데 당연히 우리 민존법에서 개정됐겠죠. 예, 지금 이제 삭제되고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설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오점이 납니다. 지금 우리 헌법에 따르면 이제 정기회, 임시회 같은 이제 회기들의 어떤 초과 금지 조항은 있지만은 임시회라면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을 한번 닫았다가 다음날 바로 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365일을 다 쓸 수 있도록 되거든요, 지금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회기제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국회 상설화는 불가능하다. 이런 식의 오주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회기제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상설화 여부는. 회기제도하고는 상관이 없고, 결국 연간 총회기 일수의 제약이 있냐, 없냐. 그거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설이다. 요걸 이제 잘 아시고요. 자, 이제 로마자 이번에 국회 의사 원칙. 예, 여기로 들어갑니다. 시험 보십시오. 자, 나중에 이제 두 문자로 외울 거죠? 다공개 떠오릅니까? 예, 그래서 다수결 원칙, 의사공개 원칙, 회계 계속 및 입법기 불계속 원칙. 이거는 세트예요. 회계 계속 및 입법기 불계속 원칙, 다공개 원칙인데요. 요거는 우리 헌법이 직접 정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일사부재의 이런 것들은 우리 헌법에 없는 거예요. 자, 일사부재의는 국회법 원칙입니다. 자, 출제 가능성 또 높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탄핵 남발 전국이죠. 탄핵 남발 전국 지금. 예, 더민주가 어쨌든 일 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이 탄핵 소추를 또 너무 또 남발하는 건 아니냐. 또 이런 비판의 어떤 지금 지점에 서 있는데 예, 지금 올해도 보면 올해 작년 이렇게 보면 막 탄핵 사건 엄청나게 많죠, 그죠? 예, 그래서 저거 이제 탄핵 사건 이제 판례 정리할 때 좀 짜증나요. 어차피 이거 각하되거나 이거 기각될 건데 너무 이게 정치적인 어떤 그 논리를 이런 사법적인 방법으로 자꾸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짜증은 나는데 어쨌든 간에 네. 그거는 정치 영역이고. 자, 일사부재의 원칙. 얼마 전에 그 더민주가 지금 그 방통위장 이동관 탄핵 소추안을 냈다가 뭐 좀 부족하다 해가지고 걷어 철회했다가 요번에 또 내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일사부재의 위반이냐 아니냐 해가지고 지금 양당에서 서로 막 어떤 헌법 해석을 하면서 논리가 왔다 갔다 했는데 학계 해석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사부재의 원칙 이런 것들에 관련된 출제성이 지금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일사부재의가 출제될 가능성이 객관식에서는 있고 또 사례용으로도 쟁점이 하나 있죠. 그죠? 일사부재에 관련된 쟁점이 있으니까 좀 이따 볼 텐데 그런 것들을 정리를 잘하고 와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정족수 원칙 이런 거는 뭐 선택형 대비하는 건데 뭐 어쨌든 체크 포인트를 알고 있죠. 개회 우정족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이렇게 이제 시간적으로 발전하는 개념들인데 4분의 1, 5분의 1, 과반 요 정도 이제 기본으로 이제 외우고 있죠. 그죠? 자, 그다음 이제 의사공개 원칙은 나중에 이제 비공개 비공개 예외 사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문자로 국보 출토라는 게 있기 때문에 두 문자 외우시고 얼마 전에 나온 판례 중에 정보위원회를 전면 비공개로 규정했던 예전 국회법의 위헌 나왔죠. 그거 하나 본문에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회기 계속 및 입법기 불계속 원칙인데 요거는 뭐 책으로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 충분하겠어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논점 세트에서 이제 하나 체크할 거는 일사부재가 워낙 중요하니까요. 그 논점 세트의 마지막 두 번째를 한번 보시면 일사부재의 요건도 외우세요. 자, 국회법 92조에 가면 있는데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재심의를 할 수 없는 이런 원칙입니다. 부결, 같은 이게 이제 요건이죠. 그래서 이제 부결되지 않은 안건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같은 회기가 아니라 회기가 이제 다른 회기에서 다음 회기나 다른 회기에서 또 제출한 것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부결된 안건을 똑같은 회기에서 또 제출하는 것들이 소수파의 의사 방해를 추정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걸 배제하기 위해서 도입됐다라는 것을 이제 잘 아시고. 자, 그다음 나머지 뭐 발언 표결 원칙 이런 것들은 모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내려가시면 의에서 다공개 원칙은 헌법 원칙이고 그 외의 것들은 다 헌법 외에
규범에 따른 것들이다. 특히 일사부재의. 일사부재의는 헌법 원칙이 아니다. 자, 이번에 정족수 원칙 내려가 보시면 그 첫 줄 그 동그라미 1번 같이 읽어보죠. 국회법상 의사정족수란 의사의 진행, 즉 회의의 성립과 존속에 필요한 최소 의원수를 말하는데 현행법상 위원회 본회의 공의 5분의 1입니다. 아까 우리 그 도표에 있었던 거죠. 네, 두 번째 중간에 낀 거 의사정족수는 5분의 1이에요. 자, 그런데 그 보세요. 제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이후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그 충족을 요청하지 않는 한 회의를 계속할 수 있다. 이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그 예외 하나 기억하시는데 의사정족수를 못 갖추면 일단 산회를 선포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그 회의의 존속을 위해서 필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당연히 산회를 선포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 국회법에서는 예외 조항을 둬가지고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딴지를 걸지 않으면 필요에 따라 의장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두고 있으니까 이런 의사정족수의 예외가 있다. 요거를 이제 아셔야 됩니다. 의사정족수 예외 법칙. 예외 조항이에요. 조항.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줄 다시 한번 확인해죠. 가부동수 시에는 부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의장단에게는 결정권이 헌법상 없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사 공개 예외죠. 3번으로 하시면 자, 비공개 예외 조항 두 줄 보세요. 단서에 따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국회법상 비공개 발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자, 국보 출토해서 이제 잘 배우시고 오지문들 한번 들여다볼게요. 두 줄 뒤에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자 아주 엄격합니다.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외 사유는 아주 엄격한데 국가가 흔들흔들 할 때만 돼요. 이제 의장이 단독으로 하려면. 근데 의장이 단독으로 일단 할 수 있는가도 물어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과반수의 찬성 없어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럼 할 수 있는 경우가 언제냐 하면은 국가 안보 목적이 유일해요. 유일이라고 쓰는 거예요. 유일. 예. 그래서 뭐 질서 유지, 공공복지 뭐 이런 이제 사유들을 섞어가지고 오지문들 예전부터 많이 만들었으니까 국가 안보 사유가 유일하다. 그래서 의장의 어떤 남용을 막기 위해서 아주 엄격하게 돼 있다. 요거를 이제 포인트 잡으시고 그다음 마지막 줄로 갑니다. 그 비공개로 하자라는 어떤 제안 또는 발의가 있을 때 발의는 다른 말로 제안입니다. 제안이 있을 때 토론을 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이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토론을 하게 되면은 결국 비공개 이익이 공개돼 버릴 위험이 크죠. 토론 과정에서. 그래서 비공개 이익의 공개 위험 때문에 노출 위험 때문에 그래서 토론 없이 표결합니다. 예, 근데 이걸 오지문으로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이런 식의 오지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쳐 X 거치지 않고 자 이제 4번에 회기계 소개 원칙으로 가시는데 요거는 헌법에 규정이 있다라는 그 정도만 한번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에 일사부재의로 가보죠. 국회법의 원칙입니다. 맨 앞에 국회법 체크해보세요. 국회법, 헌법 X. 자, 일사부재의란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처리하지 못하는 원칙을 말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안건 처리에 있어서 자, 이거 사례형으로 나올 수 있는 쟁점이죠. 출석 정족수와 찬성 정족수가 함께 규정된 경우 출석 정족수에 미달한 효과가 부결이 되느냐, 표결 불성립이 되느냐 이런 게 이제 무주된 사례였는데요. 자, 여기 여러분 그 출석 정족수라는 키워드에 출석에다 포인트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단순화시켜서 정리해 보는데 집안 보십시오. 자, 죽일 거 죽이고 살릴 것만 살립니다. 자, 출석 정족수 이제 미달의 효과 이제 요건데 미충족 효과. 예. 자, 어떤 사례인지 알죠, 그죠? 예, 보통 사례하고 다르게 이제 요 사안에서는 이제 날치기 사건이었는데 방송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는 사안에서 한나라당이 재석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이 밖에 많이 나가가지고 부족한 상태에서 전체 앉은 사람 중에 과반수가 나왔다 해가지고 가결 선포하려다가 무죄된 사건이었죠. 예, 앉은 사람 중에 과반수가 찬성한 건 맞는데 앉은 사람들이 재석 의원 중에 과반수가 앉은 상태, 재석 상태가 아니다. 그러니까 찬성 정족수는 갖췄지만 재석 또는 출석수를 못 갖추기 때문에 과반을 요구하는 일반적인 의결 정수를 충족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쟁점이에요. 출석 정족수. 예, 요게 이제
출석 정적수와 찬성 정적수가 함께 규정된 경우라는 게 이제 이렇게 일반 정적수가 대표적으로 함께 규정되고 있는 경우예요. 자, 근데 그 어디에도 보면은 우리 이제 법정의견의 의견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우리 조문은 어디도 본다면 제적 과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지. 그 외 어디에도 이 두 어떤 요소들의 뭐 관계나 뭐 단계 이런 것들을 여기 성격을 구분하는 내용들이 없어요. 우리 조문에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정 의견은 이 전체로서 하나의 의결 방법에 불과하지 뭐 이게 성립 조건이고 이게 구체적인 의결 방법이고 이렇게 구분을 안 해요. 구분 안 하기 때문에 총체적인 의결 방법 규정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정리가 끝나버리는데 그러면 이제 이 출석 정적수를 못 갖춘 이제 미달의 효과가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 자, 이제 첫째 의결 능력설, 그 다음에 둘째 의결 방법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의결 방법설을 우리가 보통 이제 이것도 많이 해왔죠. 의결 능력설에 따르면 의결능력설에 따르면은 자, 요거는 의결의 자격을 부여하는 요소다. 즉 의결의 성립 요건으로 봐요. 출석 정적수를. 자, 그러니까 이제 명문에 규정이 없지만 의미를 그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출석수를 못 갖췄다 하면은 표결 자체가 성립이 안 된 걸로. 표결 불성립을 줄여서 이제 미결이라고 하죠. 표결 절차가 없다, 미생,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결의 의미가 아니다. 부결이란 말은 이제 표결 절차는 있었는데 만족스러운 결과를 못 봤다는 뜻이 되는 건데 이거는 표결 절차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렇게 봤어요. 이게 소수견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반대 의견이고 헌법재판소의 이제 법정 의견은 자, 의결 방법설을 취하죠. 출석 정적수는 찬성 정적수가 마찬가지로 자, 의결 방법 자, 요걸 넣으면은 의미가 더 쉬워져요. 일부다. 전체 의결 방법의 총체적인 의결 방법의 하나의 일부 요소에 불과하지 요게 뭐 독자적인 고유한 의미를 부여받지 못한다. 우리 조문책에 어디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다 갖추면 가결이고 전체 중에 일부라도 못 갖추면 그냥 부결이다라는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거지. 우리 헌법상으로는 표결 불성립 또는 미결이란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없다라고 보는 게 법정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결론을 알고 있다면 여기를 이제 단순화시켜 볼 수 있죠. 우리 이제 키노트를 단순화시킬 수 있는 게 자, 여기 과반 요게 이제 출석수. 자, 요게 이제 충족되지 못한 미달된 상태에서 자, 즉석에서 재투표를 실시하는 게 일사부재에 위반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이 된다는 걸 떠올려 보셔야 되고 출석수 미달 즉석 재투표. 요게 이제 일사부재에 비춰서 되겠냐, 되지 않겠느냐가 쟁점이 뭔지 하나 떠올라야 되겠고, 우리 법정 의견의 결론은 뭐예요? 요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죠, 그죠? 총체적인 의결 방법이다. 그래서 전체로서 하나의 의결 방법을 규정한 것일 뿐 그 두 요소 간의 뭐 성립 단계별 효과, 단계별로 구분되는 어떤 성격 이런 것들을 우리 조문 자체에서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 성립 개념, 뭐 의결 능력 개념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 헌재 의견입니다. 공식 의견이. 자, 그러니까 이제 총체적인 의결 방법에 불과하다. 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서 이게 이제 독자적인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걸 아시면 돼요. 독자적 의미가 없다. 출석수 요건은. 자, 그래서 들어보시면은 다시 읽어봅니다. 두 줄 뒤에 헌재는 안건 처리에 있어 출석수와 찬성수가 함께 규정된 경우에 출석수에 미달한 의결이 부결로 확정된 것인가 아니면 표결이 불성립된 것으로 볼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자 부결로 된 것으로 봤죠, 그죠? 부결. 그래서 해당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즉석에서 재투표를 하게 되면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해서 위법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법정 의견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안 보셔도, 6번은, 구체적인 국회법의 조문은 모르셔도 되는데, 그 위에 세 줄 판례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권한쟁의 쟁점 또 써놓으세요. 권한쟁의 쟁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 권한쟁의, 뭐 날치기 사건 이런 거 많잖아요. 그때 요걸 꼭 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에 관해서 직접 명시 규정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걸로 이제 심의표결권은 헌법상 권한이다. 헌법상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국가기관의 권한이다라는 걸 밝혀줘야 되는데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이것까지 써야 됩니다. 명문이 없지만 현재는 심의표결권은 입법권을 국회에 기속시키는 40조, 국회의원으로 국회를 구성한다는 41조 등으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상 권한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례 문제로도 풀어봤습니다. 이거. 그래서 40조, 41조, 40조가 이제 국회 조문인데 그 언저리에서 해답을 찾아라. 조문 뺏기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 다음 4절 국회의 권한으로 갑니다. 자, 이제 입법에 관한 권한, 법률 제정 절차 나오는데 이것도 선택형 대비예요. 예, 사례형으로서 나올 것들은 없고, 예, 그래서 이제 선택형 대비를 위해서 최소한만 체크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출, 심사, 이송 3단계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제한 단계. 네, 여기서 시험이 출제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여기가 이제 출제율이 제일 높아요. 제출 단계.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가지고 의원 내각제 요소, 즉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가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의원 입법과 정부 입법이 보장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다고 했죠. 의원 입법, 정부 입법. 네. 법제처에도 가면 이렇게 법안 분류하고 있거든요. 사이트에서. 예, 여러분들 뭐 사이트 들어가봤는데 의원 입법, 정부 입법 이렇게 써져 있으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 말이에요. 의원 입법, 정부 입법. 예. 자, 근데 이제 국회법 가면 이 의원 입법을 좀 더 상세하게 규정하는데 개별 의원들 10명 이상이 합쳐서 하나의 법안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위원회 자격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거든요. 요게 이제 시험에 주로 나옵니다. 요거 의원 입법 뭐라고 할까? 의원 입법 세분화 이렇게 의원 입법을 좀 세분화시켰는데 요것도 이제 그 이유가 뭐죠? 개별 의원들이 300개 의원들이 보면 비슷비슷한데 조금씩 다른 법안들을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제안을 하다 보니까 제안했다고 해서 다 다뤄주려고 하다 보니까 국회가 뻑뻑해요. 그러다 보니까 10명 이상 의원 사무실이 하나의 법안을 합의해서 올려주든가 아니면 이제 위원회 자격으로 이제 그 조직체 자격으로 법안을 올려달라. 위원회가 법안들을 많이 다루니까 이제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역량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또는 10명 이상의 의원 사무실 이렇게 이제 구성해 놓습니다. 자, 숫자까지 요거 20명 해가지고 오주문 만들고 막 이러죠, 그죠? 그러니까 10명 위원회 요거 이제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또 출제율이 높은 게 이제 요거죠. 국가 이제 재정이 수반되는 법률안들이 있겠죠. 법률을 집행하려 치면 국가 돈이 이렇게 투입돼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 예산 규범과 법률 규범의 어떤 상충, 부조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에서 제도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축에서는 의원입법이든 정부입법이든 다 요구돼요. 다 요구되는데, 축에서가 뭔지 알죠? 추정계산서. 다 요구되는데, 다만 이제 요겁니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요거는 정부 입법에만 요구되지 의원 입법에는 요구되지 않아요. 정부 입법에만 조달 방안이 요구된다. 요게 이제 포인트예요. 자, 요게 훨씬 더 전문 자료거든요. 어떻게 그러면 조달할 건데 그 재원을 이거는 입법부가 알 수 없거든. 입법부는 그냥 근거만 마련하는 거지. 재원이 들어갈 분야와 그런 분야들을 이제 어떤 그 법률을 만들 뿐이지. 결국 이제 그런 이제 재원들을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 얻어낼 것인가, 어떤 사업이나 어떤 이제 조세 징수를 확장을 해서 얻을 것인가 이런 것들은 국회가 담당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행정부가 우리가 요 재원은 뭐 어떤 방식으로 뭐 전용을 하거나 기존에 뭐 이월을 하거나 전용을 하거나 뭐 국민한테 또 세금을 또 뭐 부여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겠다. 무슨 사업을 진행하거나 하겠다. 이런 이제 자료들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전문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행정부에게만 주어져 있습니다. 조달 방안.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사 단계 내려가시면은 자, 위원회 중심주의와 본회의 결정주의가 딱 나눠 보이네요. 그죠? 위원회에서 중심적으로 어떤 의안 처리를 심의를 하고 최종 표결만 본회의로 가서 하는 이런 두 가지 이제 기능의 이원화가 보였고요.
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은 요 부분만 아시면 돼요. 요 세 단계. 여기가 출제율이 이제 높거든요. 여기가. 대체 토론, 그 다음에 소위원회 축조심사,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회의의 축조심사, 뭐 이런 이제 세 가지 이제 이어지는 단계인데, 일단 이제 어떤 위원회에 법안이 제출되면 위원회 위원들이 전체 회의에서 대체 토론을 해야 됩니다. 이 대체 토론은 필수예요, 필수. 왜? 대체 토론이 뭐라고요? 자, 요 이제 대체 토론을 거치고 나면 이제 소위원회로 넘기거든요. 이제 전체 회의 말고 더 작은 수로 구성되는 법안심사 소위원회, 복수 법안심사 소위원회 있다고 했죠, 그죠? 소위원회로 넘겨서 이제 축조심사라고 해서 아주 조문을 하나씩 쫓아가면서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정밀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 정밀심사를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대체 토론은. 그래서 대체란 말이 큰 대자에 몸체자. 그래서 큰 줄거리를 토론하는 건데요. 이거는 세밀하게 토론하는 게 아니라 법안의 어떤 큰 줄거리, 예, 대강, 이걸 이제 서로 의원들이 의견을 나누는 건데, 이게 이제 결국 소위원회의 축조심사의 방향 설정이에요. 예, 그래서 축조심사 방향을 설정해주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는 임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법이 크게 어떤 줄거리를 가지고 제한된 것이니까 축조심사를 할 때도 그 줄거리 내에서 이 조항들이 합당한지를 따져주세요. 이렇게 방향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이제 방향이 설정돼야 이제 축조심사 같은 아주 세밀한 정밀심사가 비로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밀심사의 방향 설정이다. 자, 그 다음에 소위원회에서 이런 정밀한 심사, 디테일 심사를 이제 하고 나면은 이제 전체 회의로 다시 넘어오는데, 이 전체 회의에서 축조 심사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했죠. 예, 그 이유는 괄호 안에 있잖아요. 예, 아예 처음 제작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뜯어고치는 이런 법안의 경우에는 신중성 요청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되기 때문에 두 번의 축조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축조뿐만 아니라 전체 회의의 축조 두 번을 거쳐야만 되는 경우들이 우리 법에 따르면 있다. 예, 요거까지 이제 아시면은 출제 가능성이 있는 내용들 아주 깊이 있게 다 봤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외의 내용들은 출제율이 또 많이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넘어가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송 단계로 이제 가시면은, 요 이송에서는 대통령의 이제 공포시한, 일단 공포시한 15일, 요거를 이제 잘 아셔야 돼요. 암기돼야 되고. 자, 이제 공포라는 것들의 이제 의미는 나중에 예산 파트 가면은 상당히 또 중요한 의미가 다시 살아나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서 보도록 하고, 공포시한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법률안이 안건이란 말을 떨궈내고, 이제 법률이라는 규범으로 정식으로 성립되는 경우 수가 총 3가지가 나온다고 있죠. 15일을 아시면 이제 여러분이 다 잡아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15일 안에 공포를 하든가 15일 내에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국회로 돌아가는데 국회가 똑같은 내용으로 또 한 번 확정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15일을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린다든가, 이럴 때 이제 3가지 경우수로 규범으로 확정되는 이런 이제 경우수들이 성립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확정된 법률을 대통령이 여전히 공포하지 않을 때, 일단 대통령이 공포권자인데 그때 이제 국회의장이 예외적으로 공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국회의장의 예외적 공포권, 요것까지 아시는데, 요거 오지문으로 이제 국무총리가 공포한다, 이런 식으로 오지문들 나오거든요. 예, 국무총리가 아니라 국회의장. 네. 국회 측에서 전송된 것들을 결국 공포권자가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을 때는 이제 전송권을 가졌던 국회의 수장이 이제 공포를 하도록 이렇게 우리 헌법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저 정도면은 법률 제정 절차도 충분히 의미 있게 대응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 나머지는 넘기도록 하죠. 자, 이제 책으로 들어가십시오. 자, 책으로 들어오시면은 106페이지 갑니다. 자, 2번 본문. 요게 이제 중요하죠. 이제 입법 절차의 하자 부분인데요. 입법 절차 하자는 이제 사례형 문제, 선택형 문제 구분 없습니다. 공히 빈출이에요. 공히 빈출. 자, 날치기죠, 날치기. 법안 날치기. 이런 것들을 이제 입법 절차, 다른 말로 입법 과정의 하자라고도 하는데요. 입법 과정의 하자. 즉, 입법 내용. 즉, 법으로 만들어진 어떤 법률에 담겨져 있는 내용, 그런 실체적 하자를 다루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입법의 법률의 내용 또는 이제 법률에 담겨진 어떤 실체적인 어떤 결과물의 하자는 뭐로 다룰 수 있죠?
헌법재판으로 다루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위헌법률 심판 이런 걸 다루면 되잖아요. 그죠? 위헌법률 심판, 뭐 법령 헌법소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이런 걸로 다루면 되는데 과잉하냐 안 하냐 이런 걸로 이제 다루면 되는데 지금 이제 과정의 하자, 이런 절차의 하자가 있을 때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다루느냐. 자, 첫 줄.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하여 국회의 포괄적 입법권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예, 요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자, 일단 절차상 하자가 문제됐을 때 피청구인적 기억하면 주로 절차를 주재할 수 있는 주재권을 가진 존재들이죠. 예, 본회의에서 날치기 나오면은 주로 의장, 예? 위원회에서 나오면 위원장 이렇죠, 그죠? 그러면 반대로 그 절차상 하자는 없는데 그 입법 자체로서 그런 법을 만든 것 자체가 어떤 다른 권한의 침해다. 이런 것들이 문제되면 그때는 이제 피청구인적 기획이 누구냐 하면은 국회 자신이 됩니다. 국회 자신이. 예, 입법권은 국회가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입법권 행사를 통해서 어떤 권한 등을 침해하는 게 문제되면은 그 국회가 피청구인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입법 절차의 하자가 있었다. 이러면은 그 절차를 잘못 이끈 존재들, 예, 의장이나 위원장, 이들이 이제 또 대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줄 가시면 현재는 범죄란 변칙 처리, 즉 날치기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있지만 권한쟁의 체크해 놓으세요. 그러나 질의권, 토론권, 표결권, 즉 심의 표결권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는 없다. 헌법소원 체크. 이유는요. 심의 표결권은 기본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의 표결권은 개인의 삶의 기준을 담고 있는 기본권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권 침해 주장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권한쟁의만 될 수 있지 헌법소원으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 3번. 변칙 처리된 법률에 대해서는 그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될 때 위헌법률 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또 뭐 법령 헌법소원도 제기할 수 있겠죠. 이제 실체적 하자들에 대해서. 그러나 입법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들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요게 이제 여러분 많이 틀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죠? 자, 입법 절차의 하자만을 이유로 해서는 헌법소원 안 한다. 헌법소원 일단 체크하시고 앞에 그 입법 절차 체크해 놓으세요. 키워드, 입법 절차. 입법 내용이 아닙니다. 입법 내용이 아니라 입법 내용의 하자 문제는 당연히 이제 그 내용, 과도한 내용으로서 뭐 국민의 기본권을 한계를 넘어 침해한다. 이런 이제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위헌법률 심판 이런 건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나오듯이. 자, 근데 그 절차상의 하자, 지금 날치기 통과 보고 있어요. 날치기만을 주장해가지고는 헌법소원을 제기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대의제. 좀 전에 했던 거죠. 맨 앞에서. 예. 대의제 자유임에 따를 때 자, 원칙에 따를 때 자유임 원칙에 따를 때 구체적인 대표 활동을 우리 국민이 직접 감독할 수 있는 기본권은 없다고 했어요. 이걸 줄여서 국민의 입법 절차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부정된다. 권리, 예, 기본권은 부정된다. 요게 나와야 돼요. 입법감독권 부정. 네. 결국은 이제 기본권 침해 주장이 성립이 안 되는 사안이라는 거죠. 절차 하자만 가지고는 헌법소원에서.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놓은 것까지 이제 정비를 했으니까 쓸 수도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 풀어가지고. 자, 이제 로마자 2번 재정에 관한 권한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조세법률주의, 이제 뭐 예산 결산 통지 절차 이런 것들 다루는데 조세법률주의 쪽 정도만 이제 간단하게 보고 가죠. 자, 칠판 보십시오. 조세법률주의는 59조의 명문의 규정이 따로 있죠. 그래서 죄형법정주의와 아주 유사한 내용을 가지는 조세법률주의가 명시되고 있습니다. 조세는 국민의 이제 피땀의 결과물들을 국가가 보호비용으로 뜯어가는 거예요. 강제로 징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형사처벌을 받는 이런 이제 부담이나 침해성과 맞먹는다라고 해서 죄형법정주의와 아주 흡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문에 보면은 요게 이제 조문 문제죠. 종목과 세율만 명시하고 있어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그러면 그 외에 부가 징수 나머지 과정이나 절차는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되는가? 이런 순진한 문제가 나오지만은 죄형에 흡사할 정도의 침해성을 상정한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넓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조세의 부과 징수 전 절차가 법률에 근거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원칙으로 확대해서 갑니다. 그러나 조문은 종목과 세율만 명시되고 있다. 예, 요거 선택형 대비를 위해서 잘 하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조세평등주의는 이제 응능부담의 원칙에 이제 표현 정도만 하시면 되는데, 요거 평등 원칙 표현 그 자체죠. 각각 다다. 우리가 맨날 하던 거.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예, 이런 상대적 평등 또는 실질적 평등, 차이에 기초한 평등 원칙을 그대로 이제 구현해서 씁니다. 왜냐하면 조세평등주의는 당연한 이념인데, 국가 이념일 텐데 명문의 규정은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11조의 평등 이념을 조세 입법 분야에 이제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인데, 그걸 우리 현재는 응능부담, 즉 능력에 상응하는 부담의 원칙, 차이에 기초한 평등의 원칙,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책으로 들어가서 본문 두 줄 들어가세요. 조세법 체제는 헌법 제59조에 근거한 조세법률주의와 11조 별도 규정이 없죠. 11조에 근거한 조세평등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조세법률주의는 자, 이제 바로 아래줄 뒤에 여기가 중요하죠. 59조에 명시된 조세의 종목과 세율뿐만 아니라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조세 감면의 근거 등 모든 과세의 요건과 부과 징수 절차가 전 과정이 법률로 규정돼야 함을 의미한다라고 광의로 봤고요. 근데 요 그 위에 줄에 조세 감면 체크하세요. 따로. 요거는 따로 오지문이 많이 나와요. 조세 감면은 그 당사자 입장에서 유리한 혜택이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를 갖지 않아도 된다. 이 식의 오지문을 많이 나오는데, 지만 좋지. 남들은 누군가가 조세 혜택을 받으면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걸 대신 부담을 지는 책임 전가, 이런 부담 전가의 효과를 고려했을 때 이런 더더구나 근거가 중요하게 요구됩니다. 더 엄격한 근거를 요구해요. 자, 그다음 맨 아래 네 줄로 가죠. 현재는 자, 조세평등주의가 요구하는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 또는 줄여서 응능부담의 원칙, 요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응능부담 원칙. 요게 각각 다다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2번에 예산의결, 결산심사권, 예산결산 통제권 나오는데, 요거는 순전히 이제 선택형 요소죠. 그래서 요것도 실용적으로 가볍게 이제 정리해서 가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휴식 후에 진행하도록 하죠.